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사진단이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2공항 도민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 도의회 행보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의 전격 사퇴, 이로 인한 검찰 개혁의 향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패널과 함께 하는데요.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김동현 연구교수, 제주주민자치연대 강우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 제주공공문제연구소 김명범 소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공항 문제가 공론화 문제로 비화됐는데요. 지난달 도의회가 제2공항 공론화 청원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도의회 차원의 제2공항 공론화 추진 결정, 그리고 제주도의 수용 불가 방침에 대해 네 분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강 변호사께서 먼저. 네. 저희가 시사진단에서 사실 제2공항 공론화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저는 늘 말씀드렸던 게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공론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공론화를 시행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김경민 장관께서 못하겠다라고 이제 명확히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도냐, 뭐 도의회냐, 어디서 할 거냐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도에서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도의회에서 김태석 의장님이 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셔서 지금 공론화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상황인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 공론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원희룡 지사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이미 지금까지의 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결정할 때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고시를 곧 이제 하겠다라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도의회에서 공론화를 이제 처음부터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실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뭐 시기가 좀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도의회가 공론화를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국토부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도는 국토부에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한 번도 요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도는 그래놓고 이제 안 한다고 그러고요. 그럼 누가 해야 되나요? 그럼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주체 중에 대2기관인 도의회가 나서서 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행위이고요. 저기서 원희룡 지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행정적인 절차만 따지고 저희도가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정치는 뭐하러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통치를 하겠다는 거지, 지금 정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삶의 터전이 그대로 수용되는 걸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그 관련된 절차들이 무엇이 있는지 따져봐야 되고 필요하면 국토부를 압박해야 되고 요청해야 되죠. 근데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니까 도의회가 나설 수밖에 없니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걸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도와 국토부 사이에서 사실 공론화 문제만 놓고도 사실 핑퐁 게임을 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뭐 국토부가 해야 되고, 또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만큼 사실 공론화의 주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시간을 언제 할 것이냐의 문제, 그간에 사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제2공항으로 인해서 사실 민심이 두동강이 났는데, 이걸 수습하는 방안으로서의 출구 전략이란 측면에서 봤으면 사실 조금 더 즉각적인 거부보다는 충분한 어떤 고민의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게 보여지고요. 도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이 공론화의 본질은 결국은 그간의 과정 자체, 절차 자체가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럼 최종적으로라도 도민의 뜻을 좀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만 더 큰 갈등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 저는 늦은 감이 있다 손치더라도 도민의 뜻,
지금 현재의 민심을 정확히 반영해내는 공론조사는 제2공항의 갈등의 해법으로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정치의 맥락에서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 날 원희룡 지사께서 또 페이스북에 또 올렸습니다. 결론은 협치하자였거든요. 협치하자. 저는 지금 상황이 원희룡 지사가 중앙정부와 협치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아니라 제주도민과의 협치, 구체적으로는 도민의 대기관인 도의회와 협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도의회가 어렵게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단칼에 거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장님 말씀처럼 좀 충분하게 좀 고민하셔가지고 협치의 탈출구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도 못 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아주 이런저런 거절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로 상당히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 엄청난 그 도지사의 시간 중에 예능에 쏟아부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 정도 노력이라면 그 정도의 반만 쏟아부어도 지금 제2공항의 갈등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서 풀 수 있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저의 싶습니다.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도의회 역시도 협치를 말씀하셨길래 말씀을 드리면 김태섭 의장이나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이 언론에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의회의 시간이다. 사실 어떻게 듣고 보면 공론화 수용의 공론화를 불수용한 제주도에 대해서 고강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하는 발언이었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협치라는 의미의 협치의 양 당사자인 제주도와 도의회 간에 근본적으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서로 정쟁화하려고 하는 의도, 이게 사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꼬일 수 있다. 오히려 도와 의회가 조금 더 자기의 입장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도민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진정한 고민이 공론화의 절차와 과정 속에 녹아들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있어서 그러면 도지사의 시간은 이미 포기된 거고 저는 도의회 시간이 아니라 도의회가 도민의 시간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이번에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2공항 성산업추진위원회 등 창성 단체들이 도의회 공론화 투기 구성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청원서를 마찬가지로 도의회 또 제출까지 했고요. 만일 그 도의회 차원의 공론화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어차피 청원이 들어오면 도의회에서 마찬가지로 공론화 청원과 마찬가지로 공론화 특위 구성 반대 청원도 의회에서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의회가 공론화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마자 찬성 주민들이 공론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 입장을 밝힌 것은 어찌 보면 시작도 하기 전에 암초에 부딪혔다. 공론화 절차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찬성단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반대라는 입장을 정해놓고 공론화 절차를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론화 절차가 시작되게 된 것은 결국은 12,000여 명에 이르는 소위 일반 주민과 반대단체가 청원을 청구했고 그걸 의회가 받아서 이걸 수용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의회 차원에서는 정치적 부담감을 분명 갖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 의회의 직무를 다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 더 나가면 그렇다면 이게 공론화 절차의 내용적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찬성하시는 분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공론화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결과에 대한 수용성 자체를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의 정치력이 조금 더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찬성하신 분들은 반발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충분히 설득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국책 사업이라 그래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보다 지역의 반대 목소리, 이게 굉장히 소중한 목소리거든요.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 찬성하신 분들도 그런 목소리가 오히려 만약에 공론화 결과를 통해서 제2공항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그 추진 과정에 제주도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을 압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충분히 설득해 나가면 충분히 이제 처음에는 이런 반응을 하시겠지만 결국은 그런 설득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의 입장들은 이제 도의회가 담당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의회의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청원은 통과시켰는데
이것과 양립할 수 없는 특위 구성 반대 결의안 청원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와는 네. 좀 아예 반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는 뭐 검토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반대하는 단체들이 지금 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큰 목소리를 내셨는데 지금 도의회에서 공론화한다니까 이번에는 오히려 찬성하는 단체에서 여기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큰 목소리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공론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이거를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이번에 도의회가 정말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리병원 사례 말씀드리면 실제로 영리병원의 공론화 정책 결정 과정에 찬성단체나 반대단체가 개입한 게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 공론화 심의위원회 보시면 찬성과 반대단체의 추천도 안 됐을 뿐더 다 배제해버렸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공론화 절차는 1번 여론조사, 두 번째는 배심원단을 했는데 여론조사는 뭐 어떻게 참여할 방법이 없는 거고 배심원단에도 사실상 찬성단체, 반대단체 추천하지 않고 무작위 랜덤으로 해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사실은 찬반이 개입하지 않았던 거. 다만 발표자로서 찬성단체는 녹지가 안 들어와서 JDC, 반대단체는 영리병원 대책 들어왔는데 그 정도까지 하면 사실은 뭐 특위 구성을 반대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공론화가 잘 되려면 좀 더 많은 객관성을 담보하고 찬성단체, 반대단체들은 주로 참관의 역할, 모니터링 역할 정도 하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도민들의 민주적 역량과 이런 부분을 좀 믿고 신뢰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일단 제주도의회는 그 제2공항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김태석 의장, 박원철 의원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달 31일까지가 임시 기간인데 심사 일정이 안 나와 있어요. 내부에서 좀 진통이 있는 겁니까? 운영의 문제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보도되는 건 뭐 의원에 큰 갈등이 있다. 물론 갈등이 있는 게 맞습니다만 의회라고 하는 곳이 이제 갈등이 없이 그냥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의원들도 있고 다만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가는 거냐의 문제일 텐데 먼저 우려를 보내는 건 이제 시기적으로 좀 빠듯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뭐 일부 의원님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표결 결과에 따라서 도의회가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거니까요. 뭐 그렇게 일을 좀 풀면 오히려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거는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김재석 의장께서 주도적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그 민주당에서 당론이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여기에 있어서 특위 구성에 있어서 반대하는 분들도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의회 내에 민주당이 그 모이지 않는 모습이 처음 구성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큰 사안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든 일단은 민주당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여러 번 나왔지만 당론 없는 게 당론이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인 거고 그래도 당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당원들의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면 사실 이 문제는 의회 내 갈등이 아니라 당 차원의 활동을 통해서 좀 정리될 수 있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근데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회의 내부 조율 문제는 전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공론화 청원 자체가 의결될 당시에 제적 40명 의원 가운데 25명이 찬성으로 이제 의결이 통과가 되었단 말이죠. 그럼 역으로 이 15명의 기권하시고 반대하신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사실 이런 내부의 진통은 예상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내부 조율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사실은 공론화의 찬반의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의회 운영 자체가 사실은 아까 강 변호사가 지적했던 것처럼 의회 운영이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지만 어찌 보면 의회 운영 자체가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상호 어떤 토론과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시스템이 아니었지 않냐, 이걸 좀 반증하는 사례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이상봉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원희룡 도지사께서 공론화에 있어서 이 법적 근거가 없다 이거에 대해서 수기조례죠. 주민 참여와 수기와 주민 참여 조례에 관련돼서 시행 규칙으로 그걸 막았다. 인위적으로 어떤 권한의 남용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단 말이죠. 저는 사실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이제 공론화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면 결국은 의회가 공론장을 판을 깔아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확하게 내부에서 그 룰을 정확히 합의해서 이것들을 진행될 수 있게끔 절차를 제공해 주는 것도 역시 의회의 몫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행 규칙은 의회가 사실상 관여하기보다는 도가 일방적으로 그렇죠. 네. 정하는 거라서 약간 이제 오해될 수 있다는 거죠. 이상범 의원의 말은 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그 김태석 의장이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회부하면서 일단 임시의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좀 결론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결론이 안 나면 의장이 직권 상정도 열려 있다 이런 언급까지 지금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직권 상정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에 운영위에서의 운영위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과연 처리 결과 거기까지는 쉽지 않은데요. 처리 결과 전망. 거기까지 가지는 말아야겠죠. 근데 지금 운영위원 얘기를 좀 들어보면 상임위에서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아서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했을 경우에 결국은 상임위의 해산 선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단 말이죠. 의장의 직권 상정 카드는 두 가지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단 내부 조율에 의장 스스로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문제. 그리고 만약에 본회의에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했을 때 이 역시도 그러면 제대로 가결될 수 있느냐? 반대로 부결됐을 때 그 정치적인 책임 치명상은 사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 의장의 직권 상정 전에 가급적이면 의원들끼리 좀 이제 협의하고 토론하라 말이죠. 물론 내막적으로는 사실 민주당 의원이 다수기 때문에 수적 우위를 앞세워가지고 이걸 처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그런 어떤 싸우는 모습보다 도의회가 조금 더 공론화 절차에 있어서 진정성을 갖고 임해주길 바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도민의 시각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상위를 무력한다, 규칙이 어떻다 이렇다 말씀들을 하시는데 도민들 입장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제2공항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찬성하신 분이 있고 반대하신 분이 있고 한쪽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좀 의견을 좀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과 방안을 찾는 게 정치의 몫이에요. 그 역할을 도의회가 해야 되고 원래는 도의회가 제주도 또는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그 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주도도 안 하겠다. 국회의원들은 관심 없고 그러니까 도의회가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면 그 도의회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방안을 찾아내야 되죠. 그게 정치고 정치적 역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공론화 관련돼서 결국 그동안 제2도의회가 보여줬던 정치적 역량이 정말 도민들의 막중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 결과에 따라서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의회 상황을 보면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이번 임시회기 내에 처리가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번 회기에 처리가 안 되면 사실상 공론화 절차가 무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도의회의 흐름은 이번 회기 때는 무조건 결론을 내자라고 대전제 속에서 아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께서는 본회의 상정됐을 경우를 전제로 해서 처리 결과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직권 상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의장님께서 되게 여러 차례 직권 상정 카드를 사용을 하셨죠. 예전에 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그리고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권 상정 카드를 사용을 하셨는데 그거를 이번에는 저는 사용을 하는 것을 좀 만류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의회 내에서의 민주당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도의회가 우리 도민의 도의회지 우리 김태석 의장님의 도의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직권상정 카드를 쓰셨을 때 사실은 좋은 여론이 나온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민주당에서 당론을 어떻게든 정해서 좀 스무스하게 이게 진행이 되는 모습을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과정에 있어서. 반대 의견인 게 자꾸 그러면 직권상정에 대해서 의회 민주주의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럼 도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 안에 있는 민주주의만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의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의회 민주주의에 잘못된 제도가 있다고 하면 바뀌어야 되고 개선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불가피한 직권상정은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공론화를 김태석 의장이 뭐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13,000명의 공론화 청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대표 소개한 의원은 김병미 의원, 정민구 의원, 이상봉 의원 등 6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의장에게 안건을 낸 것일 뿐이지 마치 의장이 나서가지고 모든 거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네. 안건을 처리할 때는 주도성은 있겠지만. 예, 공론화 구체적인 얘기 해보겠습니다. 도의회 특위가 구성이 되면 그 특위는 수기형 공론 방법을 전제로 해서 공론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전제입니다마는 공론화 특위가 구성돼서 앞으로 제2공항 도민 공론화가 추진됐을 경우에 가장 큰 난제를 뭐로 보시는지 김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의 공론화 추진 절차와 관련돼서의 가장 큰 문제는 돈과 돈과 시간입니다. 뭐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야 입법고시가 조금 더 미뤄질 가능성을 점쳐지고 있는데요. 뭐 지난번 국정감사 당시에 국토부 항공정책관의 발언 때문에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사실 입법고시가 미뤄질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도의회의 공론화 절차가 무한정 그 시간적인 유예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지 않은 도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미 도에서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는 마당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부적인 그 안들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논외로 하더라도 좀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이고요. 연관지어서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결국 공론화 절차라는 게 중요한 것은 절차를 밟았다라는 가정하에 중요한 것은 결과의 내용적 합리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봐요. 즉 다시 얘기하면 승복할 거냐 승복하지 않을 거냐. 그래서 저희 갈등을 거기서 이제 차단할 거냐 아니면 갈등을 확장시킬 거냐의 문제. 사실 또 다른 어떤 장으로 전이되는 과정 속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론화 절차 자체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 이행 자체가 그걸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공론화에서 난제 이렇게 하면 거꾸로 생각해 보죠. 어떻게 하면 공론화 잘 될까? 가장 좋은 그림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론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국토부가 좀 기본계획 고시를 미뤄달라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나서고 저희 도는 이 도의회의 공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국토부에게 요구하겠다고 반영하겠다, 목소리를 높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그림들이 가장 좋은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공론화의 난제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일단은 지역의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미비하다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국토부의 지금 움직임을 멈출 수 있는 정치적인 주체가 누구냐? 그럼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들 텐데 거기에 역할이 미비하다라는 것. 이게 가장 큰 난제고요. 또 하나는 제주도는 전혀 공론화와 관련해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론화 결정이 어떻게 나든 간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든 간에 국토부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시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 요게 가장 큰 힘이고 물론 돈과 어떤 인력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있겠어요. 현실적인 부분이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공론화가 되더라도 이게 마치 차찬 속의 태풍처럼 우리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무력감, 무기력감 그리고 그 이어 벌어질 어떤 폭풍들은 아마 감당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주종관계 면에서 보면 김동현 박사의 지적이 옳지만 결국은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실현 가능하냐? 지금 이제 추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추진 절차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이거든요, 의구심이거든요. 맞습니다. 국회의원들 사실 그간에 이제 공론화와 관련돼서 뚜렷하게 본인들의 소신들이 무엇인지
도민들한테 밝혀본 적 없지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로서 정부나 중앙당에 제대로 된 어떤 이제 메시지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과연 제대로 했느냐? 도민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당정협의회란 테이블을 만들어줬다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테이블에서 나왔던 그 합의된 내용도 사실은 제대로 지켜질 거냐 말 것이냐가 지금 이게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공론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의 여부 역시도 중요한 숙제다, 과제다 이렇게 보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앞에 나온 내용 말고 다른 어려움 어떤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민간위원회 구성 문제라든가 그다음 세부적인 공론화의 기술적인 문제들은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대전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제2공항과 관련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도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게 대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도지사의 몫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의원이라든가 전체 나서가지고 도민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라고 이제 요청하고 그게 반영이 돼야만 이 공론화 절차가 저는 완성된다고 보여지고, 다만 돈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도지사가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자체적인 예산들을 줄일 수 있는 게 있고, 필요하면 저희들도 뭐 그러면 시민 모금해서 도지사를 거부한다고 하니 우리가 모아서라도 공론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닌데요. 아까 강 대표 말씀하신 부분이 그게 지금 그 결정된 거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게 추진하는 게 너무 불투명하고 좀 불안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국토부에서 이거 기본계획 고시를 하는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지금 도의회에서 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하겠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회의원 세 분께서 강하게 좀 의견을 개진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우리의 도의회에서 나온 이 결정 사안에 대해서 받아들여줄 것인지, 만약에 반대가 나온다면 반대의 이제 그 의견이 더 높게 나온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국토부에서 그거를 결정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사실은 명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필요한 거는 이게 우리 진짜 지금이야말로 도민의 시간들일 텐데, 이 도민의 시간이 국가 정책에 특히 국토부의 입장에 봤을 때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아까 강호진 대표 말씀하셨듯이 그 도민의 시간이 진행될 수 있는 시간적 여백을 좀 확보하는 작업이 되게 필요할 텐데, 그 작업이야말로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역량이 달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으로 사실 이걸 사실 세 분의 집권여당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부담감을 드리는 것도 이제 좀 방법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사실 어쩌면 도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이 공론화 절차가 한 발짝도 진행되지 못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가 유예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찌 보면 이 역시도 제주 도민들에게 크나큰 저항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것을 여론으로 좀 보여줄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이미 그저께 청와대 가서 그렇습니다. 이제 반대단체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강력한 요구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차원의 그 공론화 특위 만에 하나 구성이 돼서 공론화 절차가 이제 개시가 되면 지금까지 이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던 원희룡 지사 방침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김 박사하고 강 변호사께서 그러니까 저는 당일을 말씀드리면 바꿔야 되죠. 아니 도민들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절차를 거부하는 도지사라고 한다면 당위성이 아니고 예. 가능성을 그러니까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사실상. 근데 그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원희룡 지사가 지금의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도민들의 민주적이고 합리적 의사 절차를 무시하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결국은 이 의견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선택에 봉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강 변호사께서 어떻게? 저도 뭐 지금 도정에서의 입장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의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적어도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은 안 되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도의회에서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조금 소금 뿌리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세는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정에서 직접적으로 뭐 많은 것을 도와주지는 못한다 해도 도의회에서 진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좀
소극적인 서포트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또 도민들에 대한 또 도정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 말씀 좀 드리면 영리병원 공론조사 할 때 도지사가 필요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예산이 3억 8천쯤 늘었습니다. 그 예산 원래 없었어요. 결국 어떻게 썼냐? NGO 센터 예산을 전용에 써버렸어요. 결국 마찬가지로 본인이 필요한 것들은 어떤 예산 편성 않는 것도 갖다 쓰는데 본인이 반대한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거부해버려 상당히 저는 논란이 있다고 보고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의 의회와의 접점 정도는 만들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도 뭐 충분하게 저는 반영해 주는 게 지사로서의 태도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사실 그건 도에서의 최소한의 도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도정 입장에서의 찬성의 입장이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이게 지금까지 이게 쭉 갈등의 조정보다는 유발을 지킨 측면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사실 공론 절차를 진행하는 게 의회가 주체가 돼서 정제된 도민의 여론을 수기와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정하겠다는 것에 있어서 도가 그렇게 이제 무책임하게 뒤로 빠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 원희룡 도지사께서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공군의 탐색 부대가 들어서면 자기는 이제 공항을 찬성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탐색 부대는 뭐 이제 위치가 특정도 되지 않았고 하지만 용역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기정사실이 되는데 지사 입장에서도 봤을 때 민심을 좀 갈라진 민심을 수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도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제 지방행정청의 역할만 감수하고 도민의 대표라는 점을 망각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2공항 공론화 방식 얘기 잠깐씩 의견 듣고 지나가죠. 지난해 영리병원 그 공론조사 방식은 도민 배심원단 한 200명 정도에서 공론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 어떤 방법이 가장 좀 무난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되게 여러 이제 공론조사 방식에 대한 설왕설래가 외부적으로 있습니다. 아직 의회에서 이게 특위가 구성도 안 됐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꾸려지게 될 민간위원회 차원에서 그 방식과 내용에 대한 부분은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만 제가 봤을 때 공론조사라고 하면 그 목적과 주체, 방식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목적이라는 건 결국은 여론을 수집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다수의 여론이 아니라 공론, 그야말로 이제 정제된 정론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체는 거기에 참여하시는 주체들은 제가 봤을 때 뭐 찬성과 반대의 단체 사람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비조직화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제 정제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하고 학습해서 그야말로 공론을 만드는 것. 그래서 이제 제2공항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자는 데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샘플수를 좀 많이 한 여론 심층 조사, 심층 여론 조사나 또 얼마 전에 국감에서 모 국회의원이 얘기한 주민 투표 또 하나는 또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영리병원 때 했던 것처럼 공론조사 이 세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 목적과 주체 방식으로 인해서 내용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땐 결국은 공론조사 방식 자체가 가장 적절한 것 아니냐 보여집니다. 우리 영리병원 했잖아요. 영리병원 하면서 아주 훌륭한 결론도 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도민들이 민주주의에 참여를 경험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준용하고 필요하다면 뭐 패널 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좀 상의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와서 뭐 우리가 그런 수경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미 학습된 바가 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우려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영리병원 공론 절차의 기술적 절차는 결론은 배심원단이 냈지만 최초의 절차가 뭐냐면 영리병원 찬반 등등등에 대한 3,000명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랑 배심원단을 결국 합산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여론조사 방식이 부담될 수 있으면 말씀하셨던 이제 심층 면접조사 이런 것도 가미해서 서로 가중치를 부여하면서 사실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러면 시간과 내용들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심원단 3번 했는데 1인당 50만 원씩 드렸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사실을 잘 조정해서 비용 문제도 함께 좀 조정한다면 저는 충분히 한 2개월도 3개월 안에
도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은 충분해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신 그 시간에 쫓겨가지고 공론조사 방식 자체를 이게 좋냐, 저게 나쁘냐, 뭐 이런 식의 설렁설레는 적절하지 않다. 예, 제가 그건 봤을 때. 동의하는데, 예, 예. 기본적으로 정확한 그 공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사실 진행해야 된다. 현재로서는 주민투표 말고는 사실은 이제 예, 마땅한 방법은 예. 없는 거죠. 예. 예, 주민투표는 어쨌든 국토부가 그걸 할 리가 만무한 입장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예, 보이지 예. 않냐 보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시간의 문제가 여기서는 더 관건이라고 보여져요. 사실 그런 방식을 채택했다 하더라도 영리배용원 자체가 이제 공론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뭐 도민 배심원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토론회하고 학습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하고 이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걸렸단 말이죠. 예. 누구한테 들으니까 사실 이게 한 반 정도 가능하더라. 이게 반 정도의 시간만 들여도 압축적으로 공론을 생산할 수 있더라. 그러면 충분히 난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게 보는 거죠. 예, 도의회가 알겠습니다. 설정한 건 총 6개월로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민들 그 걱정 중에 하나가 공론화에서 결과물이 나온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나 국토부에서 그걸 반영해 준다는 지금 약속을 한 것도 없는데 결과물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헛수고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사전에 협의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제돼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의회에서 이 공론화 과정 거쳐서 나온 결정에 대해 이 지금 정부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우리 지금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 지금 제주 지역의 세 분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어쨌든 내년 총선에서 아마 다시 나오실 거라고 좀 생각도 들고 본인들이 비례대표도 아니고 지금 지역구잖아요. 본인들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지금까지 너무 손 놓고 계시고 의견 밝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결정을 이뤄내기 위해서 시간도 사실 조금 더 필요하고 이 시간을 달라고 하는 국토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우리 도에서 도의회에서 나온 결정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존중을 넘어서 받아들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세 분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담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주민들이 결정한 상황에 대해서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촛불혁명으로 태어났던 정부라고 하는데 좀 지역에서의 민주주의 과정,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수용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한 논의 자체가 무슨 뭐 제주도가 중앙정부 식민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민주주의적 절차를 지킨 이 공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는 그걸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의무사항이에요.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민주적인 정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도민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한 사항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대의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청와대를 상대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여의도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의 민주주의가 꼽힐 때 진짜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런 대의 명분을 가지고 압박하고 설득해가요. 그러니까 이제 도민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정치가 국회의원들 좀 역할을 해야 된다고 강 봅니다. 대표님 여쭤보죠. 예. 문재인 정부가 예. 제2공항 도민 공론화 결정 내용을 수용해서 예.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할지 말지를 정책 결정에 반영한다. 예. 약속 가능합니까? 약속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월 당정청 협의 결과 5항에 따르면 제주도지사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면 그 부분을 존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도지사의 부분을 아직 안 하겠다고 하시면 다시 당정청 협의를 재협의해가지고 5항을 바꿔놓으면 되는 거죠. 도의를 바꿔놓으면 충분하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시간 싸움에서는 국토부 입장에서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무시해서 이제 고시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걸 뛰어넘어서 저희 이제 반대단체들은 이제 국토부가 아닌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이제 드리는 거고 그 와중에 변호사님 말씀처럼 세 분의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내년 4월 총선이지 않습니까? 이제 지역의 세 분의 국회의원이 소탐 대시를 하다가 정말 큰 선거에서 크게 낭패를 봐야 사실 정신 차릴 수 있다는 그 부담감을 더 지려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2공항 도민 공론화 문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시사진단에서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내용으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한동안 소위 조국 정국이 우리 사회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한 지 35일 만에 조국 장관이 전격 사퇴했는데요. 조국 장관의 전격 사퇴 어떻게 보십니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상당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공인으로서의 조국과 개인으로서의 조국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무장관으로서의 검찰 개혁, 그동안 자신의 소신 그리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러 가지 장관 내정 전부터의 숱한 언론의 공격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공인에게 요구하는 가치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그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검증이라는 절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인신 공격들과 도덕성 논란들이 과연 필요한 일인가라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서는 일단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겪어야 될 그 2달간의 시간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다 생각되는데, 다만 조국 장관의 사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검찰 그리고 언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변혁의 시간을 견뎌야 되는지, 그리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깨닫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조국 이제 교수님이죠. 장관 나오셨으니까 임명 자체가 좀 너무 무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명되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검찰에서 수사도 계속 진행이 되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인 거잖아요. 어떤 사기업의 임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면은 뭐 인사 청문회 이런 거를 넘어서서 기본적인 자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꽤 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대통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명을 사실은 강행을 한 거죠, 정말로. 그러고서는 나라가 이렇게 두동강이 나서, 저는 사실 최근에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은 방송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럴 정도였죠,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오히려 이제 한 2달 이런 거를 겪고 나니까, 조금 아까 우리 김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갈라졌지만 문제가 뭐인지에 대해서는 더 정확히 알게 된 계기는 된 것 같아요. 검찰 그리고 언론의 문제, 정말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조국 장관의 사퇴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장관 자질 말씀하시니까 한마디만 하게 되는데, 조국 전 장관보다 못한 사람들 법무장관 많이 했잖아요. 뭐 김기춘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저 대표인 황교안 대표,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황교안 대표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 자질을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거죠. 본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낙마하게 됐고, 엄청난 저항을 기득권의 저항을 받았다라는 건데, 그런 시간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알게 됐지. 야, 우리 검찰이라는 조직이 대단히 무서운 조직이구나. 그리고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힘의 저항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확인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뭐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그 여론조사가 국민의 한 62%가 사실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광화문과 서초구 광장에 모인 양쪽 조국 수와 조국 반대를 요청하는 민심은 결국은 이제 지난 이제 촛불 집회 당시에 민심은 결국은 촛불을 들어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 또 어찌 보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들이 국가 운영에 있어서의 큰 방향성을 바꿀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어떤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조국 장관의 사퇴는 개인적인 일이다. 다시 얘기하면 조국 장관이 본인 스스로 사퇴할 때 저는 어쨌든 검찰 개혁안 자체를 발표하고 내려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이제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또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사퇴를 했다고 보여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태 2개월 정도 넘는 기간 동안의 조국 전쟁이라는 이 블랙홀에서 우리가 이게
느껴야 될 것은 그거라고 보십니다. 시민들이 대부분 다 국회를 통해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국회를 우회해서 광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 근데 이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그런 그 광장의 민심을 악용하고 정치 공세로 일관하더라. 그렇게 편가르게 하는 거, 결국 누구 하나가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실종된 그런 어떤 정치의 복원, 이게 더 중요한 그 관건이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전국의 그 나타난 특징이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기존까지는 이 진보 진영, 보수 진영의 그 대립각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해서도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이랬는데 결국 조국 장관 사태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인지 사실상의 개혁 후퇴인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검찰 개혁은 계속 하겠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의 이게 분열 양상, 의견이 달았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세대 문제도 여기에 많이 개입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국 장관으로 대변되는 86세대들에 대한 불만,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그동안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회 기득권이 돼버린 86 그룹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들이 되게 높았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지금 범위적인 판단 지금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판단은 개인 자격으로 책임과 권리를 갖고 다투면 되는 건데 그때 제기됐던 여러 가지 사안들은 좀 논의를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보면 조국이라고 하는 이 진보 세력 중에서도 진보를 외치는 분들 중에서도 그 소위 말하면 진보 엘리트가 되지 못하는 수많은 다수의 목소리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라는 스카이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청년들도 대단히 많은데 어찌 보면 그들의 목소리들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던 건 아닌가라는 것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됐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통해서 조국 수호와 조국 사태 두 가지 목소리들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그 사회에 존재하지 못한 수많은 다양한 목소리들을 지금 우리 사회가 좀 고민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하겠다 말은 하다가 초반에는 말만 하고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촛불의 민심을 가지고서 당선되신 분인데 왜 정권 초기에 하지 못했을까? 제 생각에는 당시에 본인들이 야권이었다가 여권으로 들어오면서 검찰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검찰개혁을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이제 조국 장관을 임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조국 낙마하고 저는 검찰개혁의 동력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또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초기에 하지 못했었던 부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너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수호가 곧 검찰 개혁이라는 그 등식은 결코 이제 성립할 수도 없고 성립해서도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지켜보는 대목은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나서 지금 정치권은 또다시 공수처 설치를 갖고서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단 말이죠. 언제 그랬다는 듯이 국회는 사실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따가운 시선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검찰개혁 사실 중요하죠.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강 변호사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법고시를 붙고 검사에 임용되면 검사들이 선서를 합니다. 이 선서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아 공익의 대표가 된 자로서 그 정의와 인권을 지키고 공동체와 범죄에 있어서 수호하는 그런 공복이 되겠다. 공익의 대변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은 사실 국민적 정서가 여전히 검찰은 국민 위에 군람하는 검찰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서에 맞게끔만 검찰이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반감들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십니다. 촛불 집회 얘기해 보죠.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촛불 집회가 두 군데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초동대 광화문 촛불 집회가 있었고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공통점은 김 소장님 말씀처럼 대의민주주의가 작동을 제대로 했으면 광장에 나올 일이 없는데 바쁜 국민들을 광장으로 끌어내게 한 저는 대의민주주의 실패라고 보고 또 정부의 실패라고 봅니다. 다른 점은 사실 그 주도했던 세력들이 약간 달랐다고 보는데 서초동은 그래도 주로 자발적 진보 진영이 아니라 소위 자발적인 시민들이 대부분 참가했던 거고 조국 수호만 있었던 게 아니라 큰 또 방향성은 검찰 개혁했던 거고 또 광화문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보수 우익 진영이 총집결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약간 다른 형태의 조직화된 운동이 아니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결인데요. 그 세대결의 양상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제주 지역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도 열렸고 이번 주에도 열릴 예정인데 거기 참 주최 측 보니까 뚜껑 열린 시민들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소위 말하면 좌와 우, 진보와 보수 간의 대결이 세대결의 양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이제 진보 진영에 대해서 개혁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보수 우익들이 이제 굉장히 결집을 했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보수 우익 진영이 받고 있는 어떤 상대적 위기감 이런 것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까 대의민주주의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우리 바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하면서부터 직접 민주주의라고 봐야겠죠. 촛불이라는 것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아마 다음으로 큰 촛불 집회였던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더 큰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과정이 아닐까 또 그런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네 분께서 이번 이 시기에서의 조국 장관 사태, 문재인 정부 내년 총선 앞두고 있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지 부정적인 효과가 많을지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으로.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까지도 그렇고요. 다만 이제 그 힘든 시간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이건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보수 야당이 우위를 점하는 것 같지만 민심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또 격동하는 민심의 배에는 또 한 차례 더 출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광장의 정치가 결국은 민심 자체를 요동시켰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35대 34, 그야말로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광장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 있어서 지금 광장의 민심을 정확히 듣는 당이어야만이 결국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제는 삼성공화국, 권력은 검찰공화국, 언론공화국을 확인한 조국 정국이었다고 보고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제대로 하면 국민들이 총선에서 명확하게 민심을 반영해서 표로 이어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고 또 민주당의 지지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제주도의 민주당 국회의원 3분이서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하시려면은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제2공항 이 과정에 있어서 국토부에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원희룡 지사가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나만 옳다는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을 위한 협치에 나서라고도 했는데요. 제2공항 공론화 국면에서 원희룡 지사가 먼저 진정성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